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에서 택시기사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차창에 부딪히는 빗발이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한다. 나는 와이퍼를 한 단계 더 올렸다. 장마라서 그런지 이놈의 비는 그쳤다가도 금세 다시 엄청나게 퍼붓곤 한다. 이러다가 진짜 오늘 산업금도 내지 못할 것 같다. 그나저나 정말 오늘은 손님이 없다. 간간히 반대편 차로에 차가 지나가는 것만 제외하고는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다. 보통 이 시간대에는 취객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아무도 보이질 않는다. 헤드라이트에 비치는 빗물의 양을 보니 정말 비가 많이 오는 걸 느낀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든다. 마치 몸이 공중에 뜬 듯, 정확히 표현하자면 도로 위를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다. 흡사 내 택시가 잠수함이라도 된 것 같았다. 영업용 택시를 몰게 된 건 약 한 달 전부터인 것 같다. 요새는 정말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거라서. 어쨌든 학교 다닐 때 친구 따라 따놨었던 운전면허가 이렇게 졸업 후에 바로 쓰일 줄은 몰랐다. 개인 택시라도 몰려면 그래도 경력이 있어야 하니까. 영업 택시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심야 시간대에 핸들을 잡게 된 것이다. 밤 11시에 교대에서 심야 할증 시간대에 손님은 잘 잡으면 장거리가 많아서 돈이 될 때도 있다. 하지만 오늘처럼 비가 오거나 하는 날에는 완전 공치는 날도 있는 것이다. 교대 후 약 2시간 동안 한 사람의 손님도 태우지 못했다. 아니, 지나가는 사람조차 보지 못했다는 게 적당한 표현일 듯 싶다. 물론 엄청나게 쏟아붓는 비와 내부의 습기로 번져버린 성에 때문에 시야가 더욱 가려져 버린 이유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진짜 손님이 없다. 편도 4차로의 길은 포기하고 우회전을 해야겠다. 우회전을 하고 약 5분가량 달렸을까 저만치의 가로등 밑에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나는 행여 다른 택시가 먼저 발견할까봐 서둘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희미한 시야를 뚫고 앞쪽에 서 있는 사람은 여자였다. 검은색 머리를 허리까지 기른 호리호리한 몸매에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다. 나는 이 시간에 혼자 서 있는 게 좀 갸웃거렸지만 가로등 아래서 비에 다 젖어 서 있는 여자는 분명 택시를 기다릴 거라 생각하고 그 여자 앞에 택시를 세웠다. 잠시 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택시를 타는 게 아닌가 하면서 나는 사이드 미러를 봤다. 그런데 어느샌가 그녀는 뒷좌석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어디로 가세요? 라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두구동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릴 듯 말 듯했다. 하지만 여기서 두구동까지 꽤나 장거리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산악금을 넣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비는 점차 더 거세진 것 같았다. 어느 순간부터 한기가 조금씩 들었다. 나는 차의 에어컨을 끄고 룸미러로 뒷좌석을 쳐다봤다. 비에 젖은 머리에 가려져 뒷좌석 여자의 얼굴은 잘 볼 수 없다. 왠지 사방에 빗속에 고립되어 우리 두 사람만 남은 듯한 기분이 든다. 어디선가 스멀거리며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기 위해 나는 입을 열었다. 비가 많이 오죠? 라고 말했다. 하지만 뒷좌석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 나는 재차 말을 걸었다. 택시 기다리신다고 오래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택시가 잘 안 잡히던가요? 또 다시 정막이 흐른다. 차창에 부딪히는 빗소리만 아니면 어딘가 비현실적이다. 나의 불안은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보통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에는 집에 있는 게 상책이죠. 운전하다가도 사고 날 위험도 높고요. 아까도 교대하고서 광안대교 지나가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트럭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덮쳤더라고요. 급히 핸들을 꺾긴 했는데 부딪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질끈 감았던 눈을 뜨니까 피했더라고요. 트럭은 난간에 박은 것 같은데 구경하려다가 비가 많이 와서 그냥 나왔죠. 여전히 뒷좌석은 묵묵부답이다. 이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반응이 있을 듯 싶었다. 비현실적인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귀신을 태운 건가? 얼마 전에 동료 기사가 밥 먹으면서 했던 얘기가 생각났다. 으슥한 밤이었는데 말이야. 어떤 남자를 한 명 태웠거든. 근데 그 손님의 왠지 모르게 표정이 안 좋았어. 대답도 없고 행선지만 말하고 한마디도 없더라고. 근데 운전하는 동안 진짜 계속 섬뜩했어. 뒷덜미가 말이야. 어떻게 행선지까지 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오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 가봤지. 보통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가끔 귀신을 태우는 기사가 있다고 했다. 그 귀신은 대부분 자신의 기일에 제삿집에 가는 길이거나 무덤으로 돌아가는 길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 귀신을 태우게 되면 제사를 지내는 집에 자신이 그 고인을 태우고 왔다고 말하면 요금을 두세 배 더 얹어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고 들었었다. 나는 등줄기로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다시 룸미러로 뒤편을 확인했다. 분명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간간이 들었던 귀신을 뒤에 태우면 거울로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가 생각났다. 거울로 보이는 여자는 더욱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지름길로 서둘러 달렸다. 도중에 내릴 수도 아니 만약 세웠다가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등골이 섬뜩한 것을 계속해서 느꼈다. 저절로 엑셀에 힘이 더 들어갔다. 와이퍼는 더욱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구동 근처에 오니 주변 이정표에 화장터를 가리키는 팻말이 보였다. 여기는 영락공원 화장터가 있는 곳이지. 등 너머로 이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듯한 소리가 들린다. 여기서 좌회전해주세요. 정말 빨리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 마침 주변에는 차가 없어서 신호도 무시한 채 핸들을 꺾었다. 어느 정도의 골목길로 들어서자 뒷좌석의 여자가 세워달라고 말한다. 나는 서둘러 브레이크를 밟고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진짜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은 처음이다. 잠시만 기다려 주실래요? 차비를 가지고 올게요. 룸미러로 비친 여자는 그렇게 말하며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서 뒷좌석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차에서 내렸다. 나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아직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하나 꺼내서 불을 붙였다. 아무리 돈이 된다고 해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다. 마치 시체를 닦는 아르바이트처럼 말이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겸 라디오를 틀었다. 라디오를 틀면서 왜 아까 라디오를 틀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다. 처음에 잡힌 주파수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다음은 사고 소식입니다. 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면서 뒷좌석에 반지를 봤다. 어차피 저건 진짜가 아니라 허상일 거야. 근데 이렇게 왜 이상한 기분이 들지? 빗길에 미끄러진 3톤 화물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가 바다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의 운전자 박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트럭 운전자 최모 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은주는 이제 이별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다. 대충 머리를 닦고 젖은 옷을 서둘러 갈아입은 뒤에 택시비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밖에는 아무도 없고 그녀의 커플링이었던 반지만이 비를 맞고 있었을 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자동차 괴담. 몇 년 전 어느 날 나는 친구 A를 태우고 자동차를 몰고 있었다. 조금 멀리 있는 B라는 친구의 집으로 놀러가는 길이었다. 미니 동창회 같은 느낌으로 대학 시절 친했던 친구들 10명 정도가 모여서 먹고 마실 계획이었다. 나는 가까이 사는 A를 태워서 같이 B네 집으로 향하기로 했었는데 A가 시간을 착각하는 바람에 출발이 지연되었다. 미안해하는 그를 태우고 속도를 올렸지만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았다. B의 집은 산 너머에 있었다. 산길에 접어들니 도로에는 우리 말고 다른 차는 없었다. 커브길이 종종 등장하기는 했지만 신호나 갈림길도 없이 한쪽 차선을 쭉 달리기만 하는 쉬운 길이었기 때문에 나는 상당히 속도를 내서 차를 몰았다. A와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며 가고 있다 보니 전방에 부자연스럽도록 천천히 달리는 경차의 미등이 보였다. 1차선 도로였기 때문에 산을 넘어 내리막길이 될 때까지 추월할 공간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가끔이나 다름없이 우리는 금방 경차의 바로 뒤까지 바싹 따라잡았다. 끓어오르는 짜증을 참으며 한동안은 그 뒤를 얌전히 따라갔지만 어째서인지 그 경차는 점점 느려지는 기분이 들었다. 커브를 돌 때마다 거의 멈출 기세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애매한 속도로 앞을 달리는 경차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나는 A에게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저 차 너무 심하지 않냐? 적당한 곳을 찾으면 바로 추월해버릴 거야. A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힐끔 그를 곁눈질하니 그는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심상치 않은 모습이었다. 너무 속도를 내서 참얼미라도 하는 건가. A는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속이 메스껍다기보다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거의 외치듯 A에게 말을 하자 그는 정신을 차린 것처럼 입을 열었다. 큰일 났어. 일단 빨리 달려. 가끔이나 다름없이 앞차가 느려서 짜증이 나던 차에 A까지 이상한 행동을 해서 한층 더 기분이 나빴던 나는 적당한 직선 도로에서 그 차를 추월했다. 속도를 원래대로 올리자 100m로 보이는 경차는 순식간에 멀어졌다. 그 차를 추월하고 나니 기분이 조금은 침착해졌다. A를 보니 그도 안색이 조금은 나아져 있었다. 진정된 것 같기에 아까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았다.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아까 그 경차 좀 이상하지 않았어? 혹시 차 안은 안 보였어? 아니다. 이제 이 이야기 그만하자. A와 이야기를 나누며 100m로 눈을 돌려보니 아까까지 멀찍이 뒤떨어져 있던 경차가 바싹 따라오고 있었다. 아니, 따라온다기보다는 거의 도발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무리 속도를 올려봐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경차는 끈질기게 따라오며 헤드라이트에 클락션까지 울려댔다. 등골이 오싹했다. 안 되겠다. 저 차 먼저 보내야겠어. 아까까지는 그렇게 느려 터졌던 주제에 갑자기 왜. 그러자 A가 험악한 얼굴로 말했다. 절대로 안 돼. 먼저 보내면 안 돼라고 말해서 나는 답했다.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빨리 달리면 사고 난단 말이야. 일단 저 차 보낸다. A는 나의 말에 이상하게도 눈물이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이윽고 알겠다고 한마디 하고 고개를 숙였다. 내가 길을 양보하려고 속도를 줄이며 길가 쪽으로 빠지자 뒤쪽에서 쿵 하는 충격이 전해졌다. 빨리 달리라고 뒤에서 밀치는 듯한 느낌이었다. 상대편 차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새삼 느껴졌다. 길을 양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나는 다시금 속도를 높였다. 두렵고 무서웠다. 속도를 줄일 수도 없다. 그렇다고 길을 양보할 수도 없다. 어쨌든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장소까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만 더 가면 휴게소가 있던 것이 떠올랐다. 심한 부담감 속에서 한동안 달리다 보니 길 우측의 휴게소 주차장의 입구가 보였다. 24시간 영업이어서 입구에 체인이 걸려 있지 않았다. 꽤 넓은 장소였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데도 부딪히지 않고 주차장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 주차장에 들어가서 멈출 때까지 자동차는 한동안 빙글빙글 돌았다. 무리한 각도로 핸들을 돌렸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행히 주차장 내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사고 없이 차가 멈췄다. 멈춘 차 안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미쳤다. 그 경차는 갔나? 하고 주차장 입구를 보자 경차는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듯 세워져 있었다. 소름이 돋았다. 어쩌지?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나 봐. A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는 아까부터 고개를 숙인 채로 이쪽을 보지 않았다. 원래부터가 심약한 친구이긴 했다. 나라도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아까 저 차가 내 범퍼를 박았다는 사실이 생각이 났다. 긁힌 상처라도 났으면 변상을 받아야 한다. 아까 우리를 도발하던 것도 그렇고 이렇게나 두려워하는 A의 모습을 보니 점점 화가 났다.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해야 하는 건데? 공포보다는 분노가 치밀었다. 가서 따지고 올게. 라고 말하며 A에게 내뱉은 말하고 차에서 내렸다. A는 기겁을 하며 말렸지만 어디 얼굴 좀 보자는 생각으로 나는 그 경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경차는 이상했다.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았다. 썬팅을 짙게 넣었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경차의 운전석 창문에 노크를 했다. 그러자 운전석의 창문이 쓱 하고 열렸다. 열린 창문으로 차 안을 본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어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냈던 소리 중 가장 크게 비명을 지르며 내 차로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차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다. 몇 명이나 타고 있었을까? 4인승 차에 5명이 타고 있었다는 정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차 안에 사람이 빽빽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지옥철 수준이었다.
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히 그 좁은 경차 내에 가득 차 있었다. 상하 좌우 방향이 무의미할 정도로 테트리스의 블록처럼 차곡히 사람들이 쌓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텅 빈 동굴 같았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빽빽한 그들의 얼굴은 일제히 창밖에 서 있는 나를 향해 있었다. 목이 180도로 돌아간 이도 있었다. 안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사람으로 차 안이 꽉 메워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 차로 돌아가서 급속도로 차를 출발시켰다. A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공포로 가득한 나는 무아지경으로 오로지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입구에 세워져 있는 경차와 주차장의 울타리 사이를 억지로라도 뚫고 갈 생각으로 차를 몰았다. 내 차 왼쪽이 울타리에 긁히는 느낌이 났다. 끼익하는 듣기 싫은 소리가 나며 자동차와 울타리가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은 없었다. 경차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 안에 있는 모두가 이쪽을 보고 웃고 있었다. 그리고 엄청난 충격이 느껴지고 곧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다. 결국 엄청난 속도로 울타리를 제치고 주차장에서 튀어나온 누리는 도로를 달리던 차와 충돌했다고 한다. A는 머리를 부딪혔지만 외상은 거의 없었고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나는 에어백에 세게 부딪혀서 그런지 코가 골절되고 앞니가 3개 부러졌으며 오른쪽 다리뼈에도 금이 간 부상을 입었다. 상대 차량을 몰던 사람은 20대 여성이었다. 다행히도 상처는 없었지만 차가 많이 훼손되었다. 퇴원할 무렵 상대 차량 운전자가 문병을 와주었다. 그녀에게 경찰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지만 그런 차는 없었다고 했다. 먼저 퇴원한 A는 처음부터 경차 안에 사람들을 봤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 보지 못한 것 같기에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내 차는 고치면 못 고칠 것도 없었지만 왜인지 재수가 없을 것 같아서 폐차했다. 퇴원한 후로도 한동안 멍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쩐지 멍은 손바닥 모양이었다. 많은 사람에게 얻어맞은 것처럼 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에게 얻어맞은 것처럼 되어 있었다. A에게 남아있던 멍도 그런 모양이라고 했다. 그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어머니가 주신 부적은 갈갈이 찢겨 있었다고 한다. 멍들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다. 세 번째 이야기, 희망자. 파견사원이긴 했지만 연봉이 괜찮은 곳에 채용되었다. 본가에서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었다. 하지만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일은 너무 늦게 끝났기 때문에 결국 회사와 본가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서 자취를 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결정한 자취집의 옆집에는 이상한 녀석이 살고 있었다. 어떻게 이상했냐면 자살을 꿈꾸지만 무서워서 마지막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그런 녀석이었다. 아파트에 입주한 첫날은 관리인이 일부러 나에게 경고해주러 올 정도였다. 어떻게 저런 녀석을 안 쫓아냈을까 싶었다. 관리인이 좋은 분이긴 했지만 그 녀석의 자살 소동 때문에 피해도 많이 입었다. 내가 직접 구급차를 불러준 적도 있다. 여하튼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나열해보자면 일요일 오전에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보러 가보면 면도칼으로 왼쪽 손목에 얕게 금을 그었다. 한밤중에 아파트의 뒤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서 가보면 분리수거하는 곳에 달린 철판 지붕 위에 떨어져 몸부림치고 있다. 아마도 목을 매려다 그랬는지 천장을 부수어 집주인을 화나게 한다. 수없이 많지만 대충 이 정도였다. 솔직히 민폐만 끼치고 싫은 존재이기도 했고 만일 정말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하는 거라면 그것도 옆집 사는 사람으로서 참 찝찝한 노릇이었다. 어느 날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마침 그 녀석도 돌아온 참이었는지 문 앞에서 맞닥뜨렸다. 처음에는 그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치려다가 이내 결심하고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았다. 왜 그렇게 죽고 싶어 해요? 당사자로서는 참 무신경한 질문일 텐데 대뜸 그런 질문을 던진 나에게 놀라울 정도였다. 그 말을 듣더니 그 녀석이 갑자기 우울한 얼굴로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허둥지둥 우리 집으로 들었다. 그 녀석은 신세 한탄을 펼쳤다. 처음으로 말을 섞는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부모님이 이혼해서 어머니를 따라갔는데 어머니의 재혼 상대자에게 학대를 당했고 지금도 생활에 필요한 돈 이외에는
전부 몰수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생각해보니 나도 그 녀석네 집에 무서운 아저씨가 오는 걸 가끔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적당히 이런 말을 했다. 그럼 도망치면 되잖아. 돈 좀 들이면 멀리 갈 수 있을 거야. 그리 말했더니 다시금 울음을 터뜨렸다. 재혼 상대는 어머니에게도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이었다. 돈을 주지 않으면 화풀이가 고스란히 어머니에게 간다고 한다. 확실히 불쌍하긴 하지만 자살까지 할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였을까? 가볍게 덧붙였던 그 한마디를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나도 죽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될 거야. 이렇게 말한 순간 그 녀석은 갑자기 눈에 띄게 밝아져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나를 보았다. 아마도 동병상련인지 동지의식을 느꼈던 것 같다. 그때는 기분이 괜찮아진 것 같아서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그 다음 날부터 그 녀석은 쓰나미처럼 몰아닥쳤다.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그 녀석도 마치 지금 퇴근한 것처럼 문 앞에서 마주쳤다. 거의 지켜보고 있는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타이밍이었다. 그냥 가볍게 대화하는 정도라면 상관없긴 하지만 항상 실실 웃으면서 말을 걸어서 솔직히 좀 소름이 끼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을까. 집 앞에서 우연히 맞닥뜨려 잡담을 나누고 있는데 일요일에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요? 선물 받은 과자도 있어요. 하며 나를 초대했다. 사실 약속도 없었고 내가 좋아하는 과자도 있다고 하길래 승낙하고 말았다. 그리고 일요일에 처음으로 그 녀석의 집에 들어가 보았다. 그 녀석의 집은 깨끗할 넘어 아예 물건들이 없었다. 가구조차 거의 없어서 밥솥과 냉장고, 선풍기와 이불, 그리고 접이식 책상이 다였다. 하지만 새아버지에게 착취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언급하지 않고 과자를 먹고 있었는데 뭔가 그 녀석이 이상했다. 불안한 모습으로 안절부절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 괜찮아? 라고 묻자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혹시 어떤 식으로 죽고 싶으세요? 라고 말하자 나는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죽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황당해서 딱 잘라 말하자 그 녀석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돌변해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질렀다. 죽고 싶을 때가 있다고 했잖아. 라고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외쳐댔다. 위험한 예감이 들었다. 재빠르게 현관으로 달려갔지만 그 녀석은 용의주도하게도 체인까지 꼼꼼하게 걸어놓았기 때문에 여는 것이 상당히 지체되었다. 어떻게든 열고 뛰쳐나갈 수 있었다. 도망가며 그 녀석을 슬쩍 보니 충혈된 눈으로 엄청나게 노려보고 있었다. 오른쪽 손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들고 있는 것 같았다. 정말로 무서웠던 일은 그 후에 일어나지만 말이다. 그리고 집에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일단 아직 긴장은 풀지 않았었지만 문 단속은 완벽히 했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었다. 어느새인가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캉하는 소리에 눈이 떠졌다. 또 그 녀석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이번엔 신경 끄자 싶어 그대로 잠을 청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조심조심 현관에 다가가 보니 경찰이었다. 경찰은 제일 먼저 내 안위를 확인을 하였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문을 열어보니 신문배달부도 함께 서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묻는데 일단 보시라며 경찰은 내 현관문을 가리켰다. 식칼이 엄청나게 깊이 박혀 있었다. 열쇠 구멍도 만신창이로 긁혀 있었다. 신문배달부가 강도가 든 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다. 지피는 것 없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제일 먼저 옆집에 그 녀석이 떠올랐다. 10중 8구였다. 틀림없었다. 옆집에 그런 녀석이 사는데 안심하고 살 수도 없는 데다. 나는 돈도 없어서 이사갈 형편도 못 되었다. 경찰은 현장 조사다 뭐다 해서 박혀있는 식칼과 열쇠 구멍의 사진을 찍고 있었다. 사정은 알겠지만 나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잡아 넣을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순찰을 돌겠다고 했다. 그런 일은 있었지만 역시 출근은 해야만 했다. 경찰들은 출퇴근할 때마다 집 앞에서 감시해 주었다. 시골이라 그런지 상당히 자기 일처럼 도와주었다. 한 달 정도가 흘렀다.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고
이상 행동도 없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게 되었다. 감시는 철수하기로 했지만 순찰은 계속 돌아주기로 했다. 그렇지만 방심하고 있었던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은 정말 사실이었다. 감시를 멈추고 사흘쯤 지났을 때 나는 야근을 하고 밤 늦게 퇴근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열쇠를 돌리는 순간 옆집의 문이 열리며 그 녀석이 엄청난 기세로 달려왔다. 나는 허둥지둥 들어가려고 했으나 그 녀석은 닫혀가는 문틈에 한쪽 발을 끼우더니 좁은 틈새로 식칼을 휘둘러댔다. 포기하고 방 안쪽으로 달아났다. 그 녀석은 내 집으로 들어와 체인까지 꼼꼼히 잠그고 식칼을 치켜든 채로 나에게 다가왔다. 사람은 정말 죽음을 마주하면 덜덜 떤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충혈되어 피가 터진 눈으로 중얼중얼 뭔가 말하며 다가오고 있었다. 창가에서 비추는 달빛만이 전부였기 때문에 공포 영화가 따로 없었다. 나는 정말 무아지경으로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집어던졌다. 유행으로 던진 자명종이 그 녀석의 눈에 명중해서 주춤한 사이에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수 있었다. 이번엔 내가 분리수거장 철판 지붕에 떨어져 몸부림치게 되었지만 그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나오고 순찰 중이던 경찰도 와준 덕택에 그 녀석은 체포되었다. 징역이기만을 바랐건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구형되었다. 그래도 이제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으리라 믿었건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그 녀석이 병원을 탈출해서 우리 회사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것이다. 마침 내가 영업하느라 외근 중이어서 다행이었지. 정말로 큰일이 날 뻔했다. 불안정한 그 녀석의 모습을 보고 리셉션하는 분들이 경찰을 불러 또다시 체포되었다. 그 녀석은 연행되어 중병병동으로 옮겨져 억압복을 착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그 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했다. 지금은 본가에 들어가서 구직 활동 중이다. 집주인과는 지금도 친하게 지낸다. 가끔 밥 먹으러 만나곤 하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로는 그 녀석이 식사 시간에 혀를 깨물고 죽었다고 했다. 정신병원에서 정보가 밖으로 셀 리가 없겠지만 만약 그 소식이 정말이라면 그 자살 희망자를 드디어 성공하게 만든 것은 내가 아닐까. 서투른 호의는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교훈을 얻은 사건이었다.